정의의 이름으로 날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도 아니고 씨부랄. 분열을 시키는 자 용서하지 않겠다. 라니요. 드디어 단단히 철드셨네요. 지금 대한민국을 좌우로 친박 대 반박으로, 통일 대 반통일로, 민주 대 반민주로 분열시키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한복공주 박틀러. 분열시키는 세력을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 보니 자기 비판을 심하게 하시나 봅니다. 국정원을 이용해, 군대를 이용해, 어버이연합을 이용해, 종편을 이용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빨갱이로 몰고 국민에게 테러를 가하는 분열 세력. 다 누군지 아시죠? 이런 새 같은 누리 씨빠빠리당 푸푸푸. 저도 그럼 경고 한번 해볼까요? 이 씨부랄 국민 분열 세력들아, 정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빵야 빵야.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실 거죠? 모든 분열 세력들을 청산하는 그날까지 라디오 반민특위는 계속됩니다.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스다. 라디오 반민특위 지금 시작합니다. 스치는 우연 속에 느낄 수 있는 해성 같은 우리의 만남. 네,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2013 정의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안녕 못해. 아니 뭐 1년 내내 안녕 못하지 진짜. 왜요? 오늘 박근혜 씨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분열 세력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본인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자비판인가요?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굉장히 점잖게 얘기하더라. 저기 김항제 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말씀이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이 국론을 더 분열시킬까봐 걱정이다. 이렇게 해서 논평을 하셨더라고. 신사 필요 없다니까 이렇게 신사인 사람들 많네. 참. 라디오 반민특위 광고 좀 드릴게요. 저희 12월 이제 역사기행을 갑니다. 12월 역사기행은 좀 멀리 가요. 청태산 아세요? 청태산? 네, 청태산에 있는 이 산림욕도 할 수 있고 안에서 이제 잠도 잘 수 있는 1박 2일로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가니까요. 지금 이제 정원이 거의 꽉 찼어요. 카페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미 정원을 막 돌파해 가고 있으니까 빠르게 신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극한기 훈련 간다고 오해받지 않을까요? 산은 피하고 싶은데. 네, 아이들도 가는데 막 소년병을 키우고 있다.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곳이죠. 민족문제연구소와 쌍벽을 이루는 우리 사회 연구소. 예. 라디오 반민특위 들으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우리의 내용의 많은 부분을 브레인, 라반특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곳이죠. 2013 하반기 후원의 밤에 행사를 한대요. 후원회원의 밤 행사. 그래서 연구소답게 원래 후원의 밤 하면 주접을 한다던가 이런데 연구 발표 및 질의응답인데 주제가 육자회담 전망, 특검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 경제란 무엇인가. 예. 딱 포스가 있네요. 그래서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하고 뒤풀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시는 12월 3일 화요일
7시 30분이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12월 3일 화요일. 조계사 앞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관에서 한답니다. 예, 가깝네요. 뭐 안국역이나 종강역에서 내리면 찾아올 수 있고 여기 우리 진님도 계시나요? 가면? 뭐 계시겠죠. 아, 네. 엄청 많이 왜 그런지 올라오잖아요. 모르지만 가장 많이. 진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근데 사실 되게 많이 보셨어요. 네. 근데도 아직까지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네. 예, 보면 갈 수 있답니다. 예. 지난번 방송에 오프닝을 부활시켰는데 그게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올라왔고요. 어떤 또 또라이 한 명 와가지고 진분 씨는 좋은데 선 씨는 종북이라서 싫어요. 뭐 이런 거 요즘 막 올리고 있는데 같은 사람인데 네네. 제가 보니까 말투가 네. 초선적 내지는 탈북자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되게 오랜 싫어할만 하네요. 네, 오랫동안 중국 생활하면서 딱 보니까 네, 그런 말투예요. 네. 아직도 알바 돌리군요. 근데 보통 잘 모르시겠지만 보통 선만 싫어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 셋을 다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셋이 방송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정치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같기 예, 때문에 그렇기 저만 때문에 골라서 분열 공작하지 뭐 마시고요. 황선인만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의견 별로 대립이 없어요. 네. 예, 좀 잘못 아신 거예요. 방송을 듣고 엄단에 처할 거예요. 예, 듣고 이제 좀 해주세요. 안티 활동을 하시더라도. 뭐 추대게 뭐 또 분 재밌다 좋다 뭐 이런 내용이죠 뭐. 아, 예. 네. (18대) 대통령 선거가 국정원과 정부의 모든 기관이 합작해서 중립을 지켜야 할 그 단체들이 말하자면 중립을 지키지 않고 대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다. 근데 부정선거에서 제일로 써먹기 좋은 것이 종북물이에요. 종북물이. 불법선거를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지금 이제 댓글도 막 121만 개인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컴퓨터에서 개표 조작했다는 증거도 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건 부정이죠. 이게 엄청난 부정이죠. 그런 선거로 당선이 됐으면 본인이 그걸 시켰든 안 시켰든 거기에 대해 책임지고 퇴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퇴진해야 하고 말고요.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는요. 오늘 주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주제랑 밀접한 관계가 있긴 한데요. 최근에 국민을 분열시키는 주된 인사로 찍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신부님들이죠. 그분들의 관점에서. 네네. 그래서 뭐 천주교 신부님, 그리고 요즘 최근에 또 천주교인 되고 싶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성당 나가고 싶다 뭐 이런 분들. 종교를 버리신 분들이 다시 되찾으시더라고요. 전부 커밍아웃하면서 나 사실 세례명 있다 막 이러면서 페이북하고 이런데 막 등장시켜. 신부님 정말 멋있어요. 그죠? 네. 사실 이게 왜 분열 행위입니까? 우리 뭐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뭐 종교인, 뭐 학생, 교수, 노동자, 농민, 여성 할 것 없이 민주주의란 뭐예요? 자신의 정치적 소견을 표현하고 자유롭게 정치 참여를 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거기서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게 바로 국정원 같은 데잖아요. 네. 정치 참여. 중립을 지켜야 되는 선관위, 기관이고. 국정원, 보훈처 뭐 이런 데는 정치 참여 막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막 하면서 네. 국민들이 좀 정치적 돈까지 견해를 가면서 밝히면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근데 문제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인 거예요. 이 본말 전도라는 거죠. 내용에 있어서 핵심적 얘기는 뚝 빼놓고 엄한 얘기를 말꼬리 잡아가지고 분열을 용서하지 않겠다느니, 좌시하지 않겠다느니, 뭐 사제복을 벗고 당당히 나서라느니, 뭐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걸, 그걸 지켜보는 우리는 정말 어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하여튼 저는 그래서
그 뭐 보수단체나 이런 데서 신부님들을 또 고소고발하기도 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기도 하고 도대체 조국이 어디냐. 황우여 씨가 그 명언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했냐면 종교에는 국경이 없어도 종교인은 국가가 있다. 조국이 있다. 완전 종북 좋은 말이야. 아니 최근에 어디지 예전에 북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네. 이런 얘기 했었는데 황우여가 똑같이 그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종북이네. 종북이야. 자, 이런 거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진보적인 기독교 그 목사님들 기독교 단체에서도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12월 25일까지 12월 중순부터 열흘간 광장에서 박근혜 씨 하야를 촉구하는 금식 기도를 한대요. 참 대단하시죠. 네네. 그래갖고 굉장히 뭐 독특한 크리스마스를 맞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전 네. 세계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이것의 뭐 연관성을 서로 뭐 이렇게 합작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종교계가 이 필두로 돼가지고 사실 근데 이 지금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전주 교구가 네. 뭐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지난 6월 달부터 꾸준히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오면서 네네. 시국 기도회를 해왔었고 예. 촉구를 해왔었던 거죠. 정말 진상 규명해라. 근데 되다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이거를 그만둘 수는 없다. 그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네. 했던 과정에서 나온 거죠. 그럼요. 이걸 가지고 무슨 갑자기 튀어나온 양, 불복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거 이 아니 사건을 그리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욕을 안 하면 하죠.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사실 국정원 직원 한두 명이 그랬다 그래도 큰일인데 집단적으로 이렇게 진짜 왜 국정원이 정치참여를 할 수 없냐? 국가기관은 중립을 지켜야 돼 있으니까. 사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하라. 부정선거 조사하라. 할 수 있거든요. 국정원이 댓글 다는 거는 범죄예요. 범죄예요. 이러나 저러나 하여튼 어쨌든 범죄고 개인적 일탈행위로 100만 개 이상의 글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탈행위 할 시간이 그렇게 많아서야 되겠어요? 우리? 아니 근데 국가기관이? 상을 받기 위해서 정말 난투를 벌였더만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서로가 했더만 서로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질문도 던지고 자기들끼리 답도 하고 별짓 다 했더라고.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 빙산의 일각이잖아. 그렇죠. 댓글까지 단 사람들이 뭐는 못했겠어. 그럼요. 이런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종교계에서 참지 못하고 이 빈들의 외침을 하기까지 이걸 누가 여기까지 몰아붙여 왔냐는 거야. 그렇죠. 이건 박근혜 정부예요. 맞아요. 뭐냐면 엄밀하게 알아야 될 거는 닉슨이 하야할 때 워터게이트로 하야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호텔 도청 때문에 하야한 거 아니에요. 계속 부정하고 거짓말하고 부인했어.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조작도 하려고 했었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야하게 된 거야. 맞아요. 그러면은 국정원이 댓글 쓴 것 때문에는 하야 안 해도 될지도 모르는데 그 이후에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무슨 소리 하야야죠. 안 해도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지. 그렇지. 처음부터 명확하게 딱 하고 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사실 이런 상황까지는 안 올 수 있어. 조사를 했으면 하야했지. 문제는 그 답이 그런 없다는 연인은 거야. 당선도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 퇴로도 막아버리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길은 한 줄기. 길은 한 줄기 외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외길밖에 없다는 거를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맞아요. 폭력 시위가 도처에서 난리가 났어요. 할아버지들이 막 도심에서 불 붙이고 자 전주의 성당 앞으로 막 군복 입으신 분들 쫓아가고 스스로 테러범이 되고 이런 짓들이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누리당 이런 데서는 준 비상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나와서 엄단하겠다. 국민 분열행위 뭐 용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바로 그 얘기 하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오늘이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그래서 막 문예 단체들
그 일본에 있는 그 민족학교죠. 일본의 민족학교 뭐 지원해주고 일본 교포들한테 가고 공연도 하고 이랬던 네. 데를 이게 언제적이야? 70년대 그지 않아요? 제일교포 관련해서 뭐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나 이런 거 지금 다 재심하고 있거든요. 네. 이때나 볼 법한 것들로 잠입탈출, 회합통신죄 이런 거 걸어갖고 무용하는 사람들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는 거야. 국정원 끌고 가고. 근데 이 민족학교가 그 조총련계는 맞아요. 근데 조선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만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남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도 이 민족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그리고 간첩을 만들고 있다는 거지. 조선 국적이 북한을 택했다는 것도 아니잖아. 맞아. 예전에 그렇게 일제시대 때 끌려와서 여기서 분단이 된 상태에서 어느 곳도 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그 조선 국적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했다고 해서 만나서 밥도 먹고 공연도 하고 이랬다고 해서 이거를 하자면 지금 걸릴 사람도 끝도 없어요. 지금 문예단체 줄줄이고요. 어떻게 탤런트 씨, 권혜우 씨 가시겠네. 권혜우 씨 걸리고 이거 난리 나는 거야. 네, 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요즘에 사실 제가 그 단체를 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여기 무용가 출신이잖아. 네, 제가 또 한때 무용가, 민족 무용가. 전국을 누볐었지. 없네요. 제가 얘기하고도.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선배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노동자분들 정말 힘없고, 뭐 용산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춤 만들어서, 뭐 쌍용 자동차 이런 데 춤으로 이제 막 그런 걸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게, 그런 집회 가면 사실 가수들이나 이런 분들 되게 보기 힘들잖아요. 예, 왜냐면 이제, 돈도 많이 들고 문화 행사 같은 거 하려면 근데 그런데만 이제 무료로도 많이 가주시고 이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독특하게 압수수색 당할 만했네. 그런데 압수수색을 당할 뻔했는데 최근에 특혜 활동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박정희의 유신을 까는 뭐 진수가 사랑한다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했던 이제 뭐 광기의 도가니라든가 뭐 이런 작품들을 다 같이 했던 단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활동을 엄청나게 활발하게 했어요. 이 박근혜 정권을 까는 소위 그런 이제 연극이라든가 공연 활동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과거보다도 훨씬 활발하게. 그래서 저는 표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표적 들 때 굉장히 많군요. 네, 안녕하세요. 뜬금없이 영입니다. 11월 26일 오전 민족춤패출 압수수색 현장에 급히 다녀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오늘 갑자기 민족춤패출이라는 단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출 대표님으로 있던 전 대표님이죠. 전식열 대표님께서는 오늘 급하게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되신 상황인데요. 국정원에서 털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지금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출 단원이신 김경수 단원님 모시고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민족춤패출은 1999년에 창단을 했고요. 무용 창작 단체입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통춤, 그다음에 그냥 일반 현대무용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까지 해서 창작해서 공연하는 단체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국정원 그 시국회의에서도 간단히 뭐 국정원 관련한 퍼포먼스 이런 것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네, 그런 것도 뭐 주로 하시고. 네, 뭐 효수님 이선희 때도 있었고. 필요하면 뭐 합니다. 네. 사회 참여를 열심히 하는 예술가로 살기 위한 방법이 뭔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오늘 아침에 어떻게 좀 압수수색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도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새벽에 이은하 단원한테 먼저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그러면서 그 전 대표님은 구속이 연행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저는 이제 새벽에 사무실을 나가서 네. 작품 창작과 관련된 구상을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7시에 아침 7시에 네. 출발하려고 하는 찰나에 전화가 와서 국정원 직원들이
사무실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나갔죠. 바로 나가서 했더니 이제 수색영장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전식열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품을 찾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네네. 몸담았던 곳이니까 현재는 대표가 아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10년 넘게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전식열 대표에 대한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사찰을 해왔던 걸로 보이고요. 지금은 이제 현재 지방에 있는데 지방에 있는 것도 또 있는 상태고. 아, 정신열 대표님 예전에. 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사찰을 해왔던 건 사실은 민족침패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한 밀착적인 사찰을 해왔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책방장이나 이런 뭐 얘기 들어보니까 95년도에 뭐 처음 일본에 건너가서 네, 뭐 이런 얘기가 전식열 나오는데. 대표님이 일본에 무역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지금까지 한 10여 년간 지켜봐왔던 활동과 어떤 행동 방향들을 지켜봐 왔으면서 네. 지금 와서 터트리는 이것을 마치 내라는 뭐와 결부시켜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방송에는. 당장 무슨 어떤 간첩이 된 그 고정 간첩을 만들려고 네.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로와 연계되어 네, 있다. 아로와 연계돼 있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오늘 방송에선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압수수색 들어오면서 언론사들한테도 그런 정보를 흘려서 언론사들이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해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자마자 바로 뭐 기자들한테도 전화 오고 연락도 오셨다고 네네. 이렇게 들었는데. 거의 동시적으로 국정원을 들어오면서 기자들한테 동시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알고. 한 6시간을 검사를 했어요. 다 정말 저희 그 연습복까지 다 뒤지고 저희 슈즈 케이스까지 다 열어보고 그랬는데 열심히 턴 거 치고는 뭐 그래봤자 문건 몇 개.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개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개소식에 연락드릴 저희 후원회원 말고 따로 연락드릴 사람 명단을 제가 이제 필체로 그냥 끄적거리면서 써놓은 게 있어요. 네네. 그것까지 증거 자료로 가져갔어요. 그다음에 옛날에 했던 그 학생들과 했던 중학교 자료집 예. 저 안에 있었던 저희도 모르는 그런 자료집까지 그때 가져가지. 그때 얘기를 하던가. 그때는 뭐하다가 18년 동안 묵혀놓고. 마치 큰 압수수색물이 엄청 많은 것처럼 큰 상자를 두 개에다가 정말 뭐 한 몇 장 되지 않는 코딱지만큼 되는 네. 그런 물건들을 양쪽에 심지어는 양쪽에 그걸 나눠서 넣고 마치 엄청난 양을 가져가는 것처럼 박스 두 개를 들고 그러게요. 아직 개소식도 안 했는데 거기에 국정원에 발바닥을 들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구두가 예, 까만 구두가 있기는. 잠깐 갔었는데 여기 오면서 보는 게 진짜 멀쩡하더라고요. 국정원 직원들이. 그렇죠. 그렇게 생겨가지고 진짜 정말 왜 그러는지. 네. 개소식도 못했는데 진짜 이런 웬 개소식인지. 그렇죠. 그 옆에 주변에 시민분들도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일이냐 이렇게 그 국정원 직원들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런 목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탈탈 털어서 여기까지 오는구나. 저희가 이제 지금 활동한 지 한 15년이 가까워 오는데 저도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진짜 털고 여기까지 오는구나.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까지 다 잡아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분열시키는 세력들을 다 잡아가겠다더니 이렇게까지 잡아가고 심지어는 저는 얘기 듣기로는 정신열 대표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원피스 만화책 네네. 이런 것도 다 압수수색 해가지고 가져간 걸 봤는데 뭐 일본어라서 그런가요? 그렇죠. 일본과 관련된 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도. 원피스 만화책 다 압수 그렇죠. 물품으로 되니까 이후에 좀 어떻게 좀 활동 계획하고 계신지. 뭐 저희는 대중 예술 단체로서 지금까지 뭐 어떤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는 뭐 자료 갖고 갔어도 별로 뭐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낙서해 놓은 그
몇 글자 가져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없이 펼쳐지는 이 공작 정치, 조작 정치가 정말 신물이 나는 이 상황이 국민들 모두 다 이제 다들 아셨겠지만 이거를 이제 끝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맞아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예술로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세상과 소통하겠다 이 일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단체를 어떤 본인들이 생각하는 종북,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글자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됐더라고요. 그런 것에 맞춰가지고 다 줄 세우게 하려는 이 정권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그 주권 방송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럼 뭐 저는 당연히 뭐 선집에도 압수수색을 했고 당연히 저에 대한 사찰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별로 얘네들이 압수수색을 안 하는 거는 나오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다 불었잖아. 뭐 위안화 얼마 있고 막 이런 거 다 불었잖아. 가방 뭐 명품 가방 뭐 있고 막 포르노가 나올까봐 걱정이다. 이런 것까지 다 불었잖아. 털어봤자 저기는 별거 없다. 그런 거 없어요. 네. 네. 먼지랑 더러운 것들 뭐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요. 근데 그래서 지금 뭐 좌우 대립이 굉장히 극렬한 마치 해방기 때 해방정국이에요? 네, 해방기 때에 그런 좌우 대립이 극렬했던 그때 모습으로 몰고 가면서 일부러 분란 상태를 만드는 것 같아요. 분란 세력을 엄단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란 상태를 몰고 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준 비상 사태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계엄과 긴급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요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려고 지금 백색 테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용인하거나 네. 조장하거나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너무 싶어요. 치사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버지가 하던 방식 그대로 저 탄압을 하는 데 있어서 조작 사건을 만들고 그다음에 탄압하고 백색 테러를 일으켜서 이제 공포에 질리게 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왕따시키고 이런 건데요.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뭐 당연히 치사하고 나쁘고 극악무도한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더 나쁜 사람들은 이런 것에 있어서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세력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나요? 역사적으로? 동조자죠. 네, 동조자들이에요. 그래서 짓불도 모르면서 예를 들면 뭐 조금 자기와 다르면 저 사람들은 빨갱이 맞다. 진보적이지만.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몇 프로가 있어요? 탄압 당할 만했다. 뭐가 그게 부족함이든 아니면 뭐 넘침이든 어쨌든 빌미를 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정말 얼마나 편합니까? 예, 논평하기는 근데 그게 정말 이제 편해요. 자기가 됐을 때는 얼마나 힘든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가장 이렇게 탄압을 많이 받는 세력들이 다른 사람이 탄압 받을 때도 정말 목숨을 걸고 함께 연대해서 싸워주거든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사라졌을 때 타겟이 누가 될 건가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고 저는 이거는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뭐 예를 들면 뭐 자경적이다 뭐 너무나 이렇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사람들은 똑같잖아요. 예전에 이준석이 그 철거민들 투쟁할 때 아니 뭐 저 사람들은 너무 폭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어떤 말을 해도 옳은 말을 해도 폭력은 나쁜 거다 이것과 뭐 예를 들면 진보적이긴 하지만 너무나 좌경적이다. 이런 말은 좀 비슷하다. 이준석의 수준이다. 딱 이준석의 수준이다. 요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더 수많은 진보 세력을 죽어갔다는 거에서 좀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좀 닥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도와주진 못할 망정 그냥 닥치고 있고 지 할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된다. 네네. 제가 얼마 전에 108배를 했어요. 108배를 했어요. 네. 아이고. 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오셔서 왜 하냐고 정말 하고 있는 모습을 저기서 봤고 끝나자마자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묻고 싶다. 도대체 뭐 때문에 하냐. 이제 이건 당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다. 네네. 이거는 우리의 양심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최근에 사회단체들이 예. 다 같이 해서 이제 농민회도 그러고 노조도 그렇고 해서 최근에 이런 내란 음모 사건이라든지 공안 탄압 이걸과 관련한
당을 벗어난 진보당이나 이런 데를 벗어난 대책위를 꾸렸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런 공안 탄압 관련한 규탄하는 108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진님이 또 절을 하셨군요. 이 어느 정당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에 나아가는 길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해야죠. 후퇴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요. 사실 전진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왔던 사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후퇴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이거는 우리 모두의 민주적 권리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예전에도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개고생들을 하고 있고 정말 뉴스면 우라통이 터지고 누가 할 소리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보게 하는 이 상황 지금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 예전에도 정말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역사를 계속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정말 주객이 전도돼서 이렇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나 한국 근현대사를 보다 보면 요 시기 있잖아요. 요 시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 갑오농민 전쟁. 갑오농민 전쟁이라고 얘기하기 좀 뭐한데요. 근데 동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예. 왜냐하면 이것으로 해서 동학이라는 이 사상 그리고 갑오년의 그 민중항쟁 이런 걸로 해서 사실 최대 30만 명이 모였었고 모이기도 했었고 정말 강에 수천 명 수만 명이 피가 뿌려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사람들 어떤 생각으로 죽창을 들고 나섰을까? 그죠? 죽창을 들고 어떻게 나섰을까? 이거를 흰 머리띠를 두르고 네. 요거를 한번 우리가 요 신세창이 즈음에 제일 구하기 쉬웠으니까 흰 머리띠 한 거니까요. 죽창이 제일 구하기 쉬웠고 네. 쇠창 이런 건 구하기 힘드니까 옛날에. 자 그래요. 사실 갑오동학 혁명 또는 농민 전쟁 이 얘기만 해도 사실 몇 회는 할 수 있겠지만 어휴, 예. 무궁무진하죠. 예. 오늘 이제 지금 시기와 더불어서 간략하게 다시 되새겨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첫 번째 교주 이걸 사실 이게 종교입니까? 우리가 처음 여는 말은 천주교로 해서 지금 열긴 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실 서학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동학 우리는 막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 동학 때문에 죽임당한 사형에 처해진 많은 사람들이 서학을 했다라고 해서 죽임을 또 당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하나의 막 종교적 흐름이나 그 시대에 약간 뭐 서학이 들어와서 뭐 국수주의적인 측면에서 동학이 만들어지고 이런 건 아니었던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이 동학을 이야기하는데 당시의 대내적인 시대적 상황들을 보셔야 또 오늘 우리가 이것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당시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아시다시피 조선 말기였던 상황, 조선 말기에서 국권이 어떠했던 상황이었는가는 제가 뭐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사실
주권은 명목상 있으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네. 외세의 침탈이 엄청났었죠. 그 외세가 주권을 농락하고 있는 상황들,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양쪽의 두 나라들에 의해서 순환은 아닌 순환들을 정말 엄청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조약 같지 않은 조약을 조약이라 배우는 이런 상황들도 우리의 역사에 지금 남겨져 있는 건데, 사실 이들이 처음에 그 동학을 만들어놨을 때 첫 1대 교주라고 네. 하신 분이 어떤 죄를 가지고 죽었는가라고 보면 아시잖아요. 혹세무민 좌도난정. 네, 그래서 그 최재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사실 금지된 학문을 했다. 네, 서학을 했다라는 이것도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좌도난정이에요. 네. 근데 나는 이 좌우의 개념이 우리는 계속해서 프랑스에서 좌우로 나누어져서 있잖아요. 국민파가 좌로 가고 이러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왕정파가 우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테니스 코트에서 유래된 거라고 막 얘기하지만 동양에서도 이런 개념을 했었어요. 계속. 그래서 좌로 빠진 도가 정도를 어지럽힌다. 이걸 그냥 딱 직역을 하면 좌도난정이 이건데, 이게 보면은 좌로 빠진 도가 정치를 어지럽히고, 사실 지금 말로 하면은 뭐냐면 내란이죠. 네, 내란 예비 음모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좌도난정은. 그래서 그래서 혹세무민하죠. 네네.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정신을 홀려서 어지럽히는 것. 네. 이렇게 죄를 물었습니다. 당시 수은 최재우 선생님한테 가해졌던 그 좌도난정, 혹세무민 좌도난정의 죄는 그 이후에도 말을 약간씩 바꾸지만 정말 노골적으로 빨갱이, 종북 이 죄로 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뉴스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 변점의 자익, 용공, 빨갱이, 친북, 종북까지 온 거예요. 좌도난정에서부터. 좌도난정에서. 예. 그래서 오늘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사실 좌도난정이 문제가 아니라 우도난정이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 우도난정의 이 우도를 보면 친일, 친미, 반공, 독재, 분단 전쟁 친재벌인 거야. 지금도 우도난정의 죄가 나라를 분열시키고 국가를 맞아요. 혼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또 걸작 하나 나왔잖아요. 노동자 농민이 주인된 그게 김일성주의야. 그럼 씨발 그럼 재벌이 주인 되는 게 박정희 주의입니까? 아유, 내가 대놓고 고무찬양이냐 얘기를 했었는데 참. 그래서 당시에 이 동학이 왜 좌도난정이 될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면 기득권이 동학을 바라봤던 시각이 무엇이었나라는 걸 보면 되죠. 당시 조선시대 유교 이외에 도교나 불교 따위의 다른 종교로서 유교의 가르침과 법도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본 거예요. 사문이라고 하죠. 사문. 그렇죠. 당시 유교의 기본 질서, 조선의 질서는 신분 질서였던 거잖아요. 네. 신분 질서, 엄격한 신분 질서였기 때문에 호부를 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동학은 어떠냐면 인내천이잖아요. 네네. 사람이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인 사람은 모두 다 평등했기 때문에 신분 질서하고는 엄격한 대립이었던 이런 완전 거죠. 개빨갱이 사상인 거죠. 네. 어떻게 사람이 평등하고 사람이 다 민중이 하늘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민중이 사회주의적 개념이죠. 또 너무 그러니까 재밌어. 이 위계적 질서의 평등을 이야기하니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 혹세무민인 거지. 네. 근데 저는 진짜 동학을 배우면서 예전에 그 역사 시간이나 이런 때 인내천 사상 뭐 이거 주관식으로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인내천 이거 나오고 뭐 수은 최재우 선생 나오고 뭐 해월 최시영 선생 나오고 뭐 이런 녹두 뭐 이런 거 쭉 배우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는 이 생각 못했어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사람이 곧 하늘이고 만물에서 가장 정말 중요한 존재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서로가 평등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이때는 매일매일 천지신명께 빌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공자 사당 지어서 막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사람의 능력과 이것에 대해서 그때까지 이 동학처럼 명쾌하게 정리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대단한 철학적 득도죠, 득도. 득도를 한 거죠. 역사적인 도를 터득한 상황이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굉장히 당연한 건데 이때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세계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이고. 그렇죠. 개벽이지 그냥 그 말대로. 근데 그냥. 이게 왜 뛰어났냐면 또 하나 우리가 철학을 배울 때도요. 수업 시간 철학 배울 때도 왜 누구는 세계의 기원을 뭐 물이라고 했다, 누구는 뭐 불이라고 했다, 뭐 이거 있잖아요. 세계의 기원. 그래서 예전에 막 물질이냐 정신이냐 막 이런 것도 배우고. 맨날 이 철학에 대해서는 그런 거였어.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막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그것들의 총체적 구현인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얘기한 게 바로 인내천인 거죠. 우리의 이 동학 사상이었던 거야. 네. 진짜 놀라운 거죠. 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어린이 대공원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롯데월드나 이런 데 가면 그 88 열차라고 하죠. 그거 이름이 보통 프렌치 레볼루션이거든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진짜 제가 좀 엉뚱한 생각 많이 하잖아요. 가보 레볼루션. 해방 이후에 우리가 좀 자주권을 잘 지키고 이랬다면 그게 프렌치 레볼루션이 아니라 동학혁명 뭐 이런 게 되지 않았을까. 동학혁명 열차라든지. 그렇지. 그런데 사실 또 보면 프렌치 레볼루션이 엄청나게 굉장한 레볼루션이었냐 하면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네. 바스티유 감옥 하나가 무너졌을 뿐인 거야. 그 다음에도 또 왕정 다시 루이 18세 나오고 나폴레옹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 프랑스 혁명은 이야기하고 참 대단하다. 와, 프랑스 민중도 참 대단하구나. 레미제라블 우와 띠용 막 이러면서도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그 민중 혁명 이거는 겨우 고부 밀란. 밀란으로 이렇게 밀란이라고 얘기해. 아니면 농민 전쟁 폄하하고자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것도 의미 있는 표현이지만 마치 농민들이 일으킨 정도로만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서 이것 또한 안타까운 일인 거죠. 네. 그래요. 근데 이 세계관의 깨달음 있잖아요. 이 득도 인간이 곧 하늘이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하늘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이것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그때 본건에서는 왜냐하면 기득권을 위협하는 거니까. 평등하면 어떻게 하인이 있을 수 있고 노비가 있을 수가 그렇죠. 있어. 그러면 노비들이 하늘 같은 존재야. 그걸 자각하면 이 본건제도 자체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근데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지배 계층에서 볼 때는 이 사상은 이거 완전 불순한 개빨갱이 사상인 거지. 어이가 없는 사상이죠. 아니 지금도 총리라는 사람이 민중이라는 개념이 사회주의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시대였으니 이때 당시에 사대부가 보기에는 이런 진짜 수은 그건 뭐냐 막 이러면서 뭐 할만하죠. 수탈이냐 수출이냐 이건 뭐 역사가 판단할 일이라느니 뭐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시는 총리죠. 네, 난 그 깜짝 놀랐어. 이번에 그 누구니 명언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뭐 역사적으로 뭐 진짜 이런 이상규 씨가 에센스 사전을 들고 총리 그거 봤어요? 총리 이거 아시죠? 이 사전 국어사전 영어사전 이 에센스 사전 갖고선 공부하셨을 텐데 이거 출판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민중서림. 여기 출판 관계자들 다 그거 막 개변이다 막 이러면서 막 새누리당 막 소리 지르고 너무 웃기더라고. 민중의 지팡이 누가 얘기했는지 아냐고.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진짜. 하여튼 너무 웃겨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정말 박근혜 씨 말대로 대한민국이 다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무슨 정말 빨간물이 들을까봐 막 몸서리를 치는. 그러니까. 네.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느낀 것들이 요즘 돌아가는 걸 볼 때요. 지금 이제 대부분 명예훼손이라든가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지금 소송 걸려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비단 뭐 집회나 이런 걸 했던 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낙곰수나 이런 방송을 했던 분들부터 뭐 선거운동을 했던 분들, 뭐 선거법 위반으로 왜 우리 쪽이었던 분들 중에 만큼 박근혜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선거법으로 걸리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이런 걸로 많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막 이렇게 갈라. 얘는 노랑색, 얘는 빨간색. 얘는 주황색. 네, 정말 한청이 그저 보라색.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사상 자체가 너무 불편한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사교로 몰린 거죠. 사탄한 교야. 근데 이게 불편한데 또 하나는 뭐냐면 얘네들이 민족 자주를 얘기해. 맞아. 너무 불편한 거. 그래서 반해세를 외치잖아. 네, 척양, 척외를 얘기하잖아요. 평등을 얘기하는 것도 불편한데 척양, 척외를 외쳤으니 더 불편하지. 그러니까 이 사대주의, 이 뼛속 깊이 투더코어 사대주의적인 이 지배계층이 보기에 이 동학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불편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침범하는 이때 이미 이제 계속 강화도 쪽으로 뭐 서양 배들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서양과 외구들에 대해서 배척해야 된다. 척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민족 자주 사상을 얘기를 한단 말이지. 예. 잘못 말하면 잡혀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자주 얘기해서. 자주를 자주 얘기하면 안 돼. 그러게. 아니 박정희 씨가 했었으니까. 자주국방 얘기하고 막 했었으니까. 근데 이때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깨달았는데 지금도 못 깨달은 사람들은 뭘까? 하여튼 이때 척양척외와 이 인내천 사상,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므로 이것 때문에 얘네들이 내란을 획책한다라는 걸로 해서 휴수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네네. 이게 이제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왜냐면 진실은 사람에게 호응받기 마련이에요. 네네. 그것을 억누른다고 퍼져나가지도 않는 것도 아니라는 그죠. 거죠. 수은 최재호 선생님의 목을 친다고 해서 동학이 거기서 멈췄냐 하면은 그 다음에 완전 급속도로 퍼져나가 버리죠. 그 처음에는 종교일 수는 있어요. 그렇게 폄하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 호응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이게 이후에 우리가 동학 운동으로 갔을 때는 사회적 실천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으면 이 평등은 우리가 이제 기본 이야기를 했고, 그럼 반해세라고 하는 부분에서 동학 운동이 됐던 1차 운동이 됐던 그 당시 시대적 대외적인 외세 침탈은 어떠했냐. 그래서 왜 반해세를 외쳤냐라고 했을 때는 당시 상황이 개항이 됐던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투를 감행하기 시작했고 일본에 대한 시장화가 마련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강제 또 있었을 거고 이걸 이제 총리는 수출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쌀을 반출해 나가면서 거죠, 그렇죠.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농민의 생활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더구나 일본인 어부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지금도 뭐 어업 관련해서 많잖아요. 네. 분쟁들은. 근데 그때도 더더욱 심했죠. 그래서 조선 어민들의 생활 또한 불편했던 거예요. 대단히 괴로웠던 거고. 그때 어민은 뭐 지금 정도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직업군 중 하나죠. 네네. 또 일본 기선이 조선 연안에서 무역을 했죠. 네. 무역을 하는 상황에서 쌀 운송을 위한 기선 도입에서 당시 조선에 있는 이 선상과 이런 것들은 몰락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통업에서도 엄청난 침해가 벌어진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 쌀 운송 하는 책임자인 전운사의 행포 또한 심각해서 정말 우리가 민생이 핍박하다, 민생이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당시에도
연하게 나타났던 거죠. 이런 상황이고 또 한편은 이 탐관오리들의 횡포 사실 이게 부정축제장 거잖아요. 네네. 이 상황들을 보면 이 또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당시의 표현들은 가렴주구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 가렴주구. 특히 그래서 이 고부 밀란으로 표현되는 당시의 상황에서 이 고부 군수가 있던 조병갑. 조병갑이 정말 엄청난 사람이더만요. 보니까 한 일들을 보니까 어떤 가렴주구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5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농민에게 황무지를 개간하게 하여 면세를 약속하고도 추수 시 강제로 세금을 받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공약 있었냐면 콜랑 먹는 거랑 비슷하네요. 군민들에게 불효, 불목, 음행, 잡기 등의 제명을 날조해서 2만 양 이상을 강탈하고 벌금으로 채가는 그렇죠. 거죠. 네. 세 번째는 태인 군수를 지낸 적이 있는 그의 부친 그래서 송덕 비각을 짓는다고 해서 1,000냥 이상을 농민들로부터 강제로 징수하고 그 송덕비가 아직도 여전히 있거든요. 예. 여전히 있어서 그 아버지 이름인데 거기가 막 쪼아져 있어요. 정으로 지금도 쪼았지. 예, 여전히 쪼아져 있는데 그게 이제 민심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대동미를 농가에서 거둘 때는 좋은 쌀 16두를 표준으로 하고 근데 상납할 때 있잖아요. 예. 이제 조정에 또 가야 되잖아. 예. 이때는 나쁜 쌀을 사서 바꿔치기 해서 그 차익을 또 착복한 거야. 이런 상황이고 5번째 이제 이게 결정적인 뭐 원인이었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만석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도 임금 한 푼 주지 않고 농민을 강제로 동원해서 또 다른 보를 만든 거죠. 신보를. 그래서 수세를 받아가지고 700석이나 착복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당시 농민들이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존나 이것을 열받죠. 조정을 해달라고 청원도 하고 신소도 하고 읍소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죽창을 들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예요. 처음부터 하야란 소리 하지 않는다는 거야. 과정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막 자영업자들 다 망해 나가는 것과 그죠. 똑같은 형국이죠. 막 자살하고 생활고에 못 이겨서. 맞아요. 끝없는 호소를 했어요. 네. 끝없는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나는 이 만석보 이제 보호를 자꾸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요. 이게 수세를 받으려고 한 거잖아. 나는 어쩜 MB 4대가? MB가 보호를 계속 4대강 만들고 무슨 경인 운하 만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실제 건축업자들 지금 몰락해가는 건축업을 살리고 거기서 일정 정도 리베이트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잖아. 그러면서 이게 국가의 어떤 뭐를 하려고 하는 거지. 거기다 무슨 카지노 선박을 뭐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면서. 근데 다 보고 배우는 거야. 어쩌면 여기까지 가고 그때 이 고부군수가 했던 것까지 또 따와서 하고 자빠졌냐. 진짜. 다 보고 배우는 거야. 네. 수세 받을 생각. 예, 그렇게 해서 그 1차 표현대로 고부 밀란, 네. 밀란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밀란을 했는데 그 어땠냐면 그대로 끝났어. 어쩌면 강제로 불법으로 수탈된 수세민을 되찾고 농민에게 돌려줘서 그리고 일단 해산한 거예요. 네네 맞아요. 평화적이지 정말. 아니 그놈을 사실은 조병갑을 끌고 나와서 목을 쳤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 그렇죠. 사실 민씨가 얼마나 흉흉했겠어. 괴로웠고. 그 과정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얼만데. 그렇죠. 근데도 그냥 이걸 협상으로 나중에 딱 협상해서 그래 농민들한테 수탈한 거 돌려주고 해산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복수하잖아. 그렇죠. 이게 또 한국 정권하고 비슷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복수하잖아 이렇게. 맞아요. 그때 이 아까 말했던 그 조병갑, 조병갑이 도망을 갔어요. 이 사람은 네네. 똑같이 항상 땅 끝 쪽으로 도망갔더라고요. 그래서 있다가 1년 뒤에 등장을 해. 1년 겨우 1년에 자발적 유배를 당한 거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권력의 등에 업고 검사로 등장을 해서 이대 교주를 사형을 시키죠. 고등법원 판사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해월 최시영 선생에게 사형을 언도하게 되는 과정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환장할 역사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냐면 반민특위가 딱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놈들을 쫓아내서 법정에 세우려고 했어. 근데 이거는 반민특위가 오히려 해산당하고 그놈들은 다시 경찰, 군 이런 데 수뇌부로 다 가서 또 친일파의 세상이 돼버리는 거지. 이 조병갑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고부 군수 자리에서 실컷 쫓아냈는데 1년 뒤에 사실 일본과 이런 데를 등에 업은 거죠. 예, 등에 업고 고등법원 판사로 재등장을 해버리고 뭐 지도자에게 사형 언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근데, 이 사람이 일본을 등에 업고 등장을 다시 한 거잖아. 네. 그럼 왜 등장했는가의 그 중간 과정이 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2차 동학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에 보면 또 밀란이겠지만 이때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서 이제 외세가 들어온 거죠. 완전히 들어오죠. 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해산을 했어. 해산을 했으면 사실 정리를 하고 해결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산을 한 거지. 자진 해산을 했는데 오히려 이들이 역탄압을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지. 이런 상황에서 어떠했냐면 당시 정부 쪽에서 조선 정부 왕조죠. 왕조가 자기네 병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외국군에게 청원을 하는 거죠. 일단 청나라한테 청원을 해서 군사를 빌려와. 아, 씨발 맨날 그 지랄이야. 근데 당시에 청나라가 일본과 텐진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나도 와야지. 그러면서 일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국민 보호를 빌미로. 외국군대에게. 그리고 청나라 너네가 오니까 그 조약의 빌미로 해서 왔는데 사실 이 정부 측과 표현하기에는 정몽준, 녹두 장군 측이 협상을 하게 되면서 군인들이 필요가 없게 된 거야. 이 외국 군대는.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조선 정부가 그러면 가주세요라고 했겠죠. 했어요. 근데 일본이 여기서 나가질 않은 거죠. 눌러 앉았죠. 예. 계속 불안할 수 있다. 이러면서 눌러 앉은 거예요. 자, 이때 이제 고부가 지금은 사실 부안, 고창, 정읍 뭐 이렇게 해서 예전에 고부를 다 찢어놨어요. 이것도 일본이 한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고부 한 군데가 굉장히 곡창지대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새가 거치고 이러고 거기서 또 똘똘 뭉쳐갖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행정구역을 일본이 다 짜게 놨더라고요. 막 짜게 나서 지금은 고창, 부안 이렇게 해서 쭉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조병갑 같은 경우에는 고부 군수를 계속 하고 싶어 했잖아요. 예, 계속 하고 싶어 하고 계속 했더라고. 왜냐면 여기가 완전히 꿀단지거든. 그렇죠. 계속 빨아먹을 수 있고. 지대고 또 물자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야말로 노다지였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얘도 참 되게 안간힘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결국 또 되고. 또 계속해서 연임하게 되고 왜냐면 빽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 일제가 비호하는 고등법원 판사로까지 딱 오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자, 우리 텐진 조약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죠? 텐진 조약은 청나라가 일본과 맺은 자동 개입과 관련된 조약이에요. 근데 이 텐진 조약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때 조선을 두고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청나라와 일본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야. 개입하고 눌러앉고 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조선의 정부에서 청나라의 군사적 개입을 요청을 먼저 하기도 했지만 그다음에 막 들어오잖아요. 저는 이 상황도 있잖아요. 텐진 조약과 관련된 이 상황도 지금하고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쵸. 뭐 조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말이 없어. 별로 입을 뻐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한반도까지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것을 동북아에서 그 집단적 자위권을 해서 일본이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이 박수 쳐주고 정말 적극 지지를 해요. 근데 한국 정부는 어떤 얘기하냐면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올 거예요. 이런 정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때 상황이랑 너무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지. 또 하나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거지.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때 당시 우리 백성들이 나라의 위기를 누구보다 빨리 눈치챘잖아요.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고 시대의 흐름을 읽었기 때문에 어떤 사상, 인간은 곧 하늘이라는 사상, 평등 사상, 그래서 반봉건, 그리고 지금 이 땅이 우리가 막 이 뭔가 민족적인 이런 사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외세에 지금 난도질 당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척양척외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예민했단 말이야, 시대에. 똑똑해요. 굉장히 예민했던 이 백성들은 각성했어.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었던 이런 시대에도 이렇게 정말 무지랭이였던 농민들도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그죠. 근데 이 자국민의 역사적 각성을 자기의 어떤 원동력으로 삼았으면요. 이 한반도의 운명이 지금 이렇게 오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이 역사적 각성을 어떻게 했냐면 겁먹었어. 아, 이것들이 밟혀 살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각성하네. 그래서 백성들을 어떻게 봐요? 적으로 봐요. 엄단에 처할 대상으로 봐. 분열을 획책하는 대상으로 보고 엄단 용서하지 않아야 할 대상. 그래서 진압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 자체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그래 일단 그것도 우린 척결 문제인데, 대상이야. 국가적으로 척결해야 될 대상. 그거를 외국의 힘을 빌려서 또 죽이겠다는 이발상도 희한한 거지. 그러니까 아니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 발상이 한번 나왔던 현대사에서 있지 않습니까? 광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광주가 위험하다. 퍼질 수 있다. 이 봉기가. 퍼질 수 있다 하면서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미국 항공모함이 와 있잖아요. 부산에. 광주를 넘어서면은 투입한다 이걸로. 똑같은 판단이었던 거죠. 그때랑. 그래서 이 자국민의 역사적 각성을 이걸 원동력으로 삼을 생각보다는 백성이 각성하면 안 좋아. 진압해야 돼. 근데 이 진압은 또 누구의 힘을 빌어? 외세에 요청해. 근데 외세에 요청하다 보니까 한 외세는 또 이러다 내 역량력이 줄어들면 어떡해? 그러면서 또 자동 개입해. 그래서 결국은 청일전쟁도 나고 일본 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굉장히 특이한 뉴라이트 사관이나 이런 데서는 이 가보농민 전쟁 자체가 동학 사상 자체가 외세 개입에 빌미를 줬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진짜. 너무 웃기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구구로 입 다물고 닥치고 살라는 얘기야. 백성들은. 모든 게 다 우리 안에 이런 것 때문에 역사가 고난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바라보는 이 상황. 참. 그래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일본의 이런 과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랑 너무 비슷하다. 근데 우리는 진짜 100년도 더 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맨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오버랩 되냐. 왜냐면 끝나지 않은 전쟁이기 때문이죠. 전쟁이 끝나야 이게 끝납니다. 멋있다. 그 말 내가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끝나지 않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전에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100만 밀란 이런 거 했던 거 재작년이었나? 작년이었죠. 100만 밀란. 작년. 이러면서 왜 우금치 공주에서 모이자 막 이렇게 해갖고 막 그런 거 추진하시는 분들이 또 공주에서 막 모여서 행사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다 그 미완의 동학 혁명과 관련한 나름의 미련이 다 있어. 굉장히 광범위하게 한국의 어떤 이런 야권 세력이라든지 이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끝나지 않은 전쟁 그리고 우금치에서 좌절됐던 그 언덕을 그 고개를 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련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이게 조금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진짜 재개발해야 된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완전 재건축해야죠. 재건축 다 부수고 기초공사부터. 네. 이러면 또 혁명 조직의 발언이 되는 거겠죠? 대한민국을 재건축하자고 했다. 아니 그래도 우리는 바티칸의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이제 아로의 본 조직이 바티칸이었다는 막 얘기가 있잖아 이제.
주권방송을 아끼시는 해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권방송이 평화통일과 주권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안고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3년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민족 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주권방송에 보내주신 결의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보와 민족의 통일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주권방송이 더 힘차게 달리기 위해 해내외 동포들을 주권방송의 새로운 주주로 모십니다. 참여 방법은 주권방송 홈페이지 615tv.net에서 주식 인수하기 배너로 들어오셔서 인수증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내외 동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평화통일 진보 언론답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금치에 그때 모였던 이 농민 항쟁군, 농민들이 아니요, 하여튼 민중, 혁명군, 이 사람들이 30만 명이었대잖아요. 그때 30만. 인구로 치면은 그때 한국이 한 1,500만에서 2,000만. 전체가 한반도 전체가 2,000만 정도 됐을 테니까. 야, 그래 30만이 모였었어요. 그럼 저는 또 이 과정에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우금치와 이 섬진강의 소탕전 할 때, 이 농민군들 소탕전 할 때, 섬진강에만 한 3,4천 명이 빠져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관군의 관군을 지휘했던 사람이 지석영이래. 우리 지석영은 우리 또 많이 배웠잖아요. 그럼요. 한글학자의 그 우두. 그래갖고 과학자다 이러면서 맨날 뭐 지석영 교과서에서도 막 배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관군 지휘를 하고 일본군 전부 그래서 아군이라고 표현하고 본인이 그 보고서에다가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학 우리 농민군을 전부 적군이라고 표현한. 어머, 어쩜 또 이 인식은 또 똑같을 수가 있어요. 지금과. 정말 전 하여튼 놀라워요. 그 6.1준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동학이 문명화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인식해서 이를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일본군을 되게 또한 그 지석영처럼 아주 크게 치한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사람이 할 짓은 아니죠. 아니 그래서 그때 이 농민들은 죽창을 들고 있었잖아요. 네, 구하기 쉬워서. 죽창을 들고 있었고 사실 이 조병갑한테서 보여진 것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그 몫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하면은 뭐 도망갈 망정 잡아서 처참하게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일본 군대는 아예 총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총을 들고 쏴 죽였단 말이에요. 하여튼 자기 백성을 외국의 군대를 끌고 와서 죽이게 하는 이 상황이 계속 재현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학은 지금 실패했는가? 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동학은 그래서 실패했고 외세를 끌어들이는 어떤 빌미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아니 뭘 외사를 지네들이 조약을 맺어서 지네들이 이거는 마치 거를. 지금 빨갱이들 때문에 좌파가 전체적으로 탄압당한다는 그런 개무식한 소리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요. 크게 보면 본인들도 빨갱이 범죄를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중도적인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이제 더 중도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송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저런 새끼들이 막말하니까 저런다고. 여기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제가 오늘 왜 이러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방송 팬들은 그 방송이나 좋아하고 우리한테 와서 개질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는 솔직히 말했지만 저는 원래
저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라디오 반민특위 이외에 어떤 방송도 듣지 않아요. 전 심지어 주권 방송에서 하는 황선의 채널 6기로 국민이 갑이다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황선이 진행하는 방송도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전 낙곰수도 한 회 들어봤어요. 예. 근데 뭐 이제 뭐 비슷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의 팬들이 막 트위터나 막 우리 뭐 그런데 와가지고 좀 분탕질하고 막 개질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성이 있어야 세상이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인문학의 기초예요. 어디서 진짜 배워먹지도 못한 짓거리야. 아니 근데 인문학의 기초 아니에요? 예? 아니 그리고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죠. 자꾸. 철학을 하고 그런 방송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상과 뭐 이런 걸 우리가 뭐 또 그렇다고 뭐 기깔나는 사상이 있냐. 그런 좀 들어서 아시겠지만 별로 그런 것도 없어요. 인내천 있나 봐요. 네. 와서 지랄들인지 모르겠어요. 돌아와서 보면 뭐 그들의 평가가 뭐 일정 맞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걸 지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평가가 일정 옳다고 본다면 그걸 계속 지속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것의 폐해성이 어떠하다라는 걸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계속 이제 주입하는 거죠. 예, 주입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글쎄요, 한국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혁명이나 승리한 혁명으로 묘사하는 세계사를 배우면서 묘사하는 그 어떤 혁명도 그 시기에 그 혁명적 과제가 다 달성된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물론 그것이 좀 진짜 혁명이었는가 모르는 거죠. 미국의 독립혁명이었나요? 그것도 인디언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거잖아요. 네. 사실 링컨의 노예 해방이 대단한 인권의 상징인 양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권의 상징인 건 한데 사실은 공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예가 필요가 해방을 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네네. 이런 저렴한 인력이 필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했던 거지. 정말 링컨이 인권을 사랑해서 노예를 해방했다는 건 보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우리의 그 독립운동을 하셨던 진보적인 민족주의자, 네,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주의라는데 진보적 민족주의는 어떨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 진보적인 민족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떠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던 산호비 다 해방시키고 그리고 했어요. 이건 그러면서 어떻게 하길 바랬냐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다 같이 싸우는 동지가 되길 바랬죠.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사실 대대로 왔던 이 봉건제도와 이런 것들을 자기가 혁파하면서 민족해방의 길로 또 막 나아가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전혀 평가하지 않고 갑자기 링컨이 무슨 북부의 어떤 공업화에 필요했던 흑인 노예 인력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관리하기 쉽고. 이런 거 필요해서 해놨던 것은 굉장히 엄청난 위대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위인전 읽히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자, 그래요. 그래서 한순간 이 모든 뭐 혁명적 과제나 이런 것들이 달성이 되고 그것이 끝난 그 혁명은 없다. 세계사적으로 없다. 동학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지금도 여전히 동학 전쟁 중인 상황이다. 이 그렇죠. 사상에 따른 전쟁 중인 사상이다. 척양척의 보국 안민. 여전하잖아요. 그리고 반봉건 없애야죠. 평등 세상이었던 거잖아요. 네. 평등의 표현이 신분의 평등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평등이란 각 영역에서의 평등인 거죠. 네. 그 정치에서의 평등도 있는 거고 네. 경제에서 평등도 있는 거고 군사 분야에서의 평등도 있는 거예요. 네. 더더욱 지금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죠. 그 문화에 있어서도 평등은 필요한 거잖아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문화적 공유하는 형태들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네. 그게 원천이 뭔지 아세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왜 모르지? 그 다양성을 배양을 해줘야 되는 것도 그래야 필요한 거죠. 변화 발전하고 끊임없이 창조를 이룰 수 있는 건데.
어제 그게 기본인데. 그래서 저는 그날의 그 정신들과 그 과제들은 각 영역에서 지금도 꼽혀 나가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도 그 우금치 고개를 그때 넘지 못했던 우금치 고개를 지금 어쩌면 우리는 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예. 길은 한 줄기고. 결론은 나 있어요. 결론은 나 있고. 지금 현재 보건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저렇게 이렇게 대놓고 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매일같이 들쑤시고서 막 압수수색하고 국정으로 끌고 가고 이런 걸 하는 걸 보건대는 우금치를 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외세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민족을 죽여야 했던 거는 그만큼의 자기들의 위험성이 높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의 외세는 직접적 군인을 끌고 오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옆에 있어 군인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래도 또 불안하니까 아직 개발 도상에 있는 F-35기도 미리 사주고 무슨 이러는 시제품도 만들어지지 않은 이 가상의 공격기를 아니 그 상상력을 10조를 주고 사는 거야. 진짜 대단하지 않냐? 시제품도 안 만들어졌는데 와. 아 정말 비싸게 팔았어. 문제는 로켓만. 스텔스 기능 때문에 사겠다라는 건데 스텔스 기능을 어떻게 상상만 하면 돼. 문제는 그게 이제 2018년부터 21년까지 40대를 도입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2018년에 방공망이 스텔스기를 넘어서 잡는 거를 개발 완료되는 상태에 또 오는 거야. 그럼 그거는 구형무기인 거야. 그러니까 2018년에 복지 재정은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러게요. 할아버지들한테 할아버지들 20만 원 못 준다고 하면서 진짜 얼척없는데 돈을 써요.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의 상상력에 10조를 주고 한 거잖아. 지금 대단한 일이야. 근데 그때 로키드 마틴은 그 스텔스를 잡는 레이더를 또 팔 거란 말이야. 맞아요. 나 미치는 거지 진짜. 아니 근데 문제는 완전 개병신 짓이에요. 그 보수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주변 나라는 가만히 있나? 그러니까. 그러면 또 더 다른 무기가 필요하다고 또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 무기 시장이 되어야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도 한국 언론에서는 진짜 다루지 않지만 돈을 많이 주더라도 그래도 그럼 적어도 좋은 무기 많잖아 미국에도. 그런 걸 들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저는 그래서 이후부터는 한국의 국방부를 부르지 말자. 호구야 호구. 국매부. 외교부도 아니야. 무슨 자기 외교를 하지를 않아. 국내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면 뭐 일본은 행사할 수 없을 겁니다. 말도 안 돼요. 작전지휘권이 우리한테 없어요. 미일 공동방위 지침 마련해서 자기네들이 꿍짝하면 오면 끝이에요. 근데 또 요즘 또 되게 많이 불안하니까 미국하고 아예 그 사령부급 이걸 하자고 했잖아요. 네. 연합사령부를 만든다고 했죠. 이것도 정말 사실 굉장히 한국이 엄청 바지가랑이 잡고서 만들어 달라고 한 것 같거든요. 느낌상. 왜냐하면 그랬잖아. 한국이 국방비를 계속 더 많이 쓰고 있는데 1대1로 붙으면 진다고 김관진이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거 진짜 완전 골 때린 상황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미군도 필요하고 상상 속에 있는 스텔스기도 미리 사놓고 이런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현역 군인을 줄여나가는 게 사실 이제 공약이었죠. 공약. 노무현 때부터 이제 시작된 공약이고 박근혜도 그걸 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뒤집어 엎었죠.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은 얼마나 대놓고 얘기하냐면 한국군은 더 많이 지상군을 만들어야 된다. 현역군이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 전쟁 게임으로 치면은 이게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제 고급화되잖아요. 근데 씨발 지금은 이제 중반기에서 후반기인데 마린만 존나 뽑으라고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리고 다른 이제 좋은 무기는 지네한테 막 사라는 거지. 아 진짜 이 새끼들 어떻게 해야 돼? 저 그래서 진짜 사나이도 보기 싫어요. 너무 재밌는데 솔직히 보다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재밌는데 뭔가 이게
내 정신을 갉아먹는 것 같고 내가 뭔가 군대에 대한 로망을 갖게 하면서 이게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근데 서울 시내 군복 입고 다니는 할아버지들 보면 로망이 툭딱 깨져버리잖아.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원래 TV도 안 보지만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진짜 사나이랑 하나는 그 탈북자 여자들 모아놓고 그래 맞아. 이 미녀들의 수다 비슷하게 종편에서 하는 예, 성형 엄청 쩔게 해갖고 나와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게 종편에서 하는 거라 되게 조악해요. 옛날에 그래도 미녀들의 수다는 좀 짜임새가 있었는데 조악해서 얘네들이 지네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가끔 보면은 내가 또 디테일하잖아. 고무 찬양해? 아니 손에다가 뭘 적어놔 깨알같이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오는 거야. 그걸 이제 보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 아로 제보자도 그 국정원이 써준 거 그대로 읽던데 보니까. 아 그래요? 그거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거 자기가 너무 걱정스러운 거야 진술하는 게. 근데 국정원이 격려도 해주고 잘하냐고 물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얘기도 해주고. 아 수지킴이 생각나네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분이 갑자기 우리가 또 그분 얘기가 나왔는데 한 번은 또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그분이 사실 통합진보당 당원이었던 거죠. 당원뿐만 아니라 뭐 저기 지방선거에 국회의원 후보자였죠. 후보자였던 분이시며 활동도 되게 오래 하셨고 이런 분이신데 뭐 떠오르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얘기를 보니까 좀 도박빚 같은 것도 굉장히 많으시고 경제적으로 좀 힘들으셨는데 갑자기 이 사건 이후로 아내와 아이들은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뭐 이런 걸 기사는 아니고 이제 떠돈 얘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유학을 갔는지 안 가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로가 딱 터지면서 이 가족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졌잖아. 그리고 딱 등장한 거잖아. 그래서 뭐 가족은 뭐 유학 갈 수도 있지, 보내줄 수는 있지, 약속 사항이 있으면. 근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안가에 있다가 오신 것 같아요. 이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사람. 이 씨? 이 씨 맞죠, 이 씨. 이 씨가 뭐 도박을 했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경로로 가고 있어요. 김용환이라든지 뭐 신지호라든지 하태경이라든지 그 뒤에 과정들이 보이잖아요. 아니 나는 법정 그거를 보니까 다 상상을 했더라고. 딱 확인된 뭐가 없어. 저는 이분은 소설가가 되셨어야지. 족가고 녹취록이나 가져오라 그래. 지네가 있었다는. 소설가가 됐어야 되지. 차라리 공상소설. 우리가 너무 착해. 녹취록 가져오라고 개지랄 한번 해야 되는데 국정은 고소해야 돼 이 새끼들. 허위사실 유포로. 그 조선일보 다 근데 고소해야 이렇게 돼. 가면은 거의 무죄가 좀 나는 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선일보 들어서. 다 고소해야 돼요. 녹취록 있다고 막. 판사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요런 현상을 보고 이걸 아로가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판사도 제정신은 아닌 거죠. 아니 이거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게 있었는데 잃어버렸대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페북에 좀 이렇게 올렸죠. 네. 콘돔 얘기구나. 네, 저도 비모 양과 최태민 씨가 관계했던 콘돔 내가 갖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잃어버렸다고. 최태민 콘돔 있었는데 잃어버렸네. 잃어버렸네. 아쉽다. 존나 아쉽네. 특종 하나 낼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워.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대한민국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네. 그런 생각했대잖아. 나는 그게 제일 깜짝 놀랐는데 왕재산 사건이었나 1심의 사건이었나 하여튼 그 조직 사건이죠. 또 통합진보당 그때 당시 민주노동당 당원들 대상으로 했던 거기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그랬대잖아. 거기 뭐 중앙위원회도 없는 그런 조직이야. 말도 안 돼. 그냥 조작 사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 조직은 중앙위원회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그걸 법정 진술이라고 하는 거야 진짜. 하여튼 또 동학 얘기하다가 또 글로 갔네. 네, 동학.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얘기도 우리가 사실 아니, F35 얘기한 것까지 우린 맞았어, 그치? 다 저 때문입니다. 너 때문이야. 너 죄송합니다. 이제 분만 싫다 그런 분만 종북 당원인 것 같아 싫다는 그런 리뷰 나온다. 그날과 오늘날이 격변의 시대다. 우리 이제 좀 한 2달 정도의 방송 오면 계속 격변의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내외적인 이
격변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뚫고 가는 형태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여러 재현상들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역사적 사건과 결부시켜서 얘기하는데 네네. 지금 우리가 하는 사회적 실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촛불을 들고 나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가는가? 시대의 등불을 밝히는 거다. 단순히 대선 부정, 선거 부정, 뭐 대통령 하야, 뭐 특검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네. 시대의 어둠을 넘어서 우리가 개벽을 만들려고 하는 네, 맞습니다. 이 하나의 실천 과정이다. 다 동학교도 같네요. 동학교도지. 우금치를 넘지 못한. 아니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 방송을 딱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새삼 이제 가보농민 전쟁에 대해서 쭉 한번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참 우리 민중이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어쩌면 고 한반도 그 어쩜 시골에서 어떻게 이 세계에서 부는 바람을 딱 봐서 그 시대에 가장 적절한 사상과 이런 것들을 딱 지도 사상처럼 내오고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민중이 정말 역사를 개척할 수 있는 자각과 능력이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무한긍정이죠. 강하게 들었어요. 예, 강하게 들었어요. 썩어 빠진 위정자들이 늘 문제인데 그거를 사탄으로 몰지. 그 동학농민운동을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하면은 항상 좀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이렇게 막 민주화운동 하는 것이 의미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걔네들한테 하죠. 너네는 동학농민운동이 아니었으면 지금 갑순이 지금 내까지 빨래 하고 있다. 대학 시험 따위 볼 수가 없다 지금 확률상. 어디서 개똥아 뭐 이러면 부르면 네 주인님 이거 달려가야 된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외형적 변화인 거잖아요. 외형적 변화를 일구어낸 시초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내용적 변화도 완성해야 된다. 양과 질은 같이 갈 때 위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넘고 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은 한 길이고 저는 결론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결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별 짓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나왔죠. 별별 짓을 다 할 건데 별별 짓을 다 해도 소용없어요. 전 진짜 확신해요. 이 한심한 뉴스들을 보니까 요즘 정말 확신이 듭니다. 투더코어.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한살원용 전두환과 그 똘마니들 5060의 부기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진일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틀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원무치 지랄 연병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1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힘으로